다시 정리해서 겨울나들이라는 작품이죠. 자, 박완서님의 작품이고 여러분들 박완서님의 우리 오늘 이거 넣은 거 맞죠? 이 차례 맞죠? 박완서님의 작품은 여러분들 뭐 내신 때나 문학교과서 때도 많이 접해본 바가 있었을 거야. 아마 엄마의 말뚝 하면 다들 그 작품하고 떠올리실 겁니다. 참고로 엄마의 말뚝을 난 몰랐다라고 하면 지금 기출문제 빵꾸 냈다는 소리니까 반성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박완서님의 겨울나들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엄청난 소리도. 자, 그래서 이 작품 말고도 뭐 해산바가지라든가 우리 문학교과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작품 작가이기도 하고 클래식이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긴 한데 전통적으로 많이 다뤄졌던 언급됐던 작가의 작품이니까 꼼꼼하게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문학교과서에서 한번 다뤄봤던 경험도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자, 어쨌든 소설입니다. 그죠? 그럼 소설이면 당연히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랜만이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할까? 인물, 사건, 배경, 갈등 이런 거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작품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사항들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보조자료를 먼저 열어보도록 합시다. 보조자료의 페이지로는 70페이지를 그냥 열어주세요. 자, 70페이지 가봅시다. 작품의 내용 구조 자체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한 여인이 불현듯 외출 혹은 가출을 해요. 그리고 그 가출한 장소에서 느끼게 된 그 6.25의 상처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인해 자신의 상처 역시 봉합되고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까지의 이야기가 담겨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자, 일단 전체 줄거리 보려고 지금 여기 온 거죠. 줄거리 먼저 체크해봅시다. 일단 나는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요 평범한이라고 해도 될까? 중년 여성이고요. 가족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는 남편이 어디서? 이북에서 온 사람이에요. 저 북쪽에 자신의 첫사랑과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남쪽으로 내려왔고 그 상태에서 자신과 결혼을 한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당연히 딸도 있고요. 오케이. 일단 계속 가봅시다. 남편이 그린 일부딸의 초상화를 보고 남편이 이북에 두고 온 아내를 그리워한다 생각해서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끼며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건의 계기라고 표현해볼까? 계기라고 하는 건 남편이 그린 초상화야. 남편이 웬 초상화를 하나 그렸거든? 남편은 저명한 이제 그림 작가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집에서 이제 스케치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그림을 봤는데 세상에나 완전히 일단 내 얼굴은 아니야. 그치? 내 얼굴은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이 남기고 온 그런 아내 얼굴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열받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동안 내가 이 사람 옆에서 보조해주고 함께 삶을 영위했었는데 지금의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딴 여자를 생각한다? 열받잖아. 그치?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스포일러 해도 되지 뭐 이런 건. 이때 남편이 그린 그림은 실은 딸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 딸은 나의 딸이 아닌데 여기서 을부딸이라고 나오죠. 남편이 이북에서 낳아가지고 데리고 온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나는 친딸처럼 키웠던 거고요. 그리고 남편은 딸의 그림을 그린 거야. 근데 그 딸에게는 뭐가 숨어 있었을까? 어머니 유전자가 숨어 있었겠지. 그래서 나도 거기서 이질감을 느꼈던 걸 거야. 아무튼 간에. 그래서 길을 떠나게 되고요. 그냥 나 여행 갈게 하면서 무턱대고 나가버려요. 자, 갑니다. 나는 온양의 온천장에 묵으면서 생소함과 낯설음을 느끼고 여전히 서러움과 허탈감을 아는 채 근처의 호수로 향합니다. 그래서 배경은 온양에 있는 온천.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겨울이라는 거야. 그리고 겨울은 비수기라서 이 온천 주변에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연히 한 군데만 딱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합니다. 나는 호숫가의 한 여인 속에서 도리질을 하는 노파와 그녀를 극진히 번영하는 아주머니를 만납니다. 핵심 인물이니까 여기다 따로 쓸게요. 내가 겪는 핵심 사건의 인물들은 노파와 아주머니야. 자, 그런데 이 노파는 처음 만났을 때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거 괜찮은가 싶을 정도로 계속 이러고만 있어서 뭔가 사람 찜찜한 느낌이 들죠? 내가 싫으신 건가? 뭐 아무튼 그래 일단 왔으니까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아주머니는 너무 살갑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좀 도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나한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일단 이상한 마음으로 함께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밥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꽃이 피어지다가 이 아주머니의 입을 통해서 노파의 도리질에 관련된 사건이 언급되죠.
근데 이때 그 도리질이라고 하는 건 여기 써져 있는 대로 6.25 전쟁 중에 아들을 잃은 노파가 25년 동안 도리질을 하게 된 사연을 전해 듣게 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도리질은 결론적으로 또 중요한 소재들이니까 체크. 이 도리질이라는 소재는 결국엔 6.25의 상흔이야. 그럼 왜 상흔인가? 간단하게 핵심 스토리만 얘기를 해보자면 6.25 전쟁 때 이제 남과 북이 서로 밀고 밀리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잖아. 그 과정에서 이 아주머니, 그러니까 노파의 아들내미이면서 아주머니의 남편, 오케이? 이게 그럼 아주머니에게 노파는 시어머니지, 그렇지?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남편과 셋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어쨌든 잡히면 안 되는 위기에 처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의 친정집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노파한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왜냐? 노파가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야. 누가 옆에서 이거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는 그런 순박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가 신신당부를 하죠. 노파한테. 어머니, 누가 남편 알냐?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절대로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모른다고 대답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니면 시어머니, 어머니 연습 좀 해보고 싶다. 몰라요. 그럼 몰라요. 몰라요. 계속 연습을 시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란다. 다행히 큰 사건 없이 결과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고 이제 북괴군이 다시 밀려 올라가는 과정이었는데, 자 이때 남편이 아주머니 남편이죠. 노파에겐 아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니까 괜찮아졌나 보다 하고 서둘러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그러면 좀 아직까지 위험하긴 한데 괜찮을까 싶은데 일단 같이 있었는데, 이 노파가 어느 날 집 밖에 문을 나섰는데 총든 아저씨들을 만난 거야. 3명. 생색도 추레하고 뭔가 구걸하러 온 사람 같은 것 같은. 그러니까 빨치산의 어떤 잔당들이겠지? 그걸 만나가지고 노파가 깜짝 놀랐는데 이때 뭘 했냐면 자기도 모르게 연습했던 그 행동이 나와버린 거야. 몰라요! 한 거야. 오케이? 자, 선생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몰라요! 이렇게 깜짝 놀라면 나도 깜짝 놀라지. 오케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주머니 노파는 소리 지르고 군인들은 깜짝 놀라서 뭐야 하면서 총을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어머니 무슨 일이냐 하면서 뛰어나오다가 마주쳤고 그 결과 총을 맞아서 사망하게 됐다. 그렇게 사망을 했어. 결국에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치? 그래서 노파는 그 트라우마와 충격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도리질을 멈추지 못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아주머니가 해주는 얘기. 그럼 생각해봐. 남편도 죽었고 시어머니는 지금 거의 약간 정신불구자가 돼버렸어? 근데 지금 아주머니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 노파를 정말 정갈하게 모셔요. 밥도 맛있는 거 계속 떠먹여드리고 옷도 항상 챙겨 입혀드리고 그리고 각종 병원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하면서 어머니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머니는 그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대사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대사업이라는 단어는 노파에게 있어서 도리질도 대사업이고 아주머니에게 있어서도 이 노파를 봉양하는 게 대사업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본 누가? 내가 공감과 연민을 느끼는 거지. 왜? 6.25로 인한 상처는 누구한테도 실은 있었던 거든? 나도한테도 있었던 거거든. 그치? 아니지. 정확하게 남편에게 있었던 거죠. 내가 지금 6.25 때문에 누가 다쳤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내 남편은 어쨌든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이잖아.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사람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해하는 마음이 드니까 이제 빨리 돌아가고 싶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와 함께 서울로 돌아오는 이야기. 물론 이 사이에 좀 선생님이 다 말씀 안 드린 내용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가족을 극진히 보살피며 전쟁의 상처를 극복해가는 고부의 가사연을 통해서 고부, 그치? 시어머니와 며느리. 전쟁의 상처를 지닌 남편과 딸을 뒷바지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서울로의 귀환을 결정하게 된다. 되셨습니까?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 정도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문의 일부를 읽어볼 건데 역시 누가 대가 박완서님이 아니랄까봐 섬세한 승리묘사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보조자료를 그냥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버릴까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수특에 실려있는 부분도 실려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오케이. 자, 여러분들 보조자료 66페이지를 열어봅시다. 66페이지. 아니면 수특 그냥 지문 열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A로 묶여있는 지문부터 한번 읽어볼 거야. 가보자. 자, 어쨌든 개성 있는 화풍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나의 남편, 그리고 그러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출가해서 3년째 갓 돌진한 처대를 두고 있는 딸은 처녀 때와는 또 다른 윤탁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으로 소파에 단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때구나 하는 찬탄과 동시에 성광처럼 눈부시게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 그렇지, 꼭 저맘때였겠구나.
남편이 난리통에 첫 번째 아내와 생리별한 게 꼭 첫 번째 아내가 지금 딸만한 나이대였구나 하는 깨달음은 나에겐 얼마나 충격적이었던가. 더구나 딸은 내 친딸이 아니고 남편과 첫 번째 아내 사이에서 난 딸이었다. 딸은 엄마를 닮는 법이다. 아, 맞나? 선생님은 잘 모르겠는데 딸은 일반적으로 아빠를 많이 닮던데 그 어릴 때 한정인가요? 모르겠어요. 딸은 보통 남편을 남자 쪽을 많이 닮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큰일 났어요. 저는 선생님도 만약에 딸 생기면 큰일 날 것 같아. 자, 아무튼 간에 남편은 딸을 통해 이북에 두고 당시의 아내 모습을 되살렸음에 틈이 없다. 자, 요거죠. 지금 이거는 틀림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어쨌든 누구의 주관적인 생각이야?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야? 정확하게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 되살린 거구나. 나는 그 여자보다 훨씬 손안해지만 지금 옆에서 볼품없는 꼴로 늙어가는데 그 여자는 남편의 가슴 속에 지금의 딸의 모습처럼 빛나는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간직되어 있었구나 싶자 질투가 독사대가리처럼 고개를 드는 걸 느꼈다. 오케이? 진짜 그런 거지. 나는 지금 남편 옆에서 그냥 나이 하루 살 먼 살 먹어가면서 주름살 아줌마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 열받죠? 그래서 그 두 줄을 내려가면 나는 지금 누구의 머리채를 휘어잡을 수 있단 말인가? 그죠? 내가 열받아 해서 내가 이 화를 풀어낼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탈감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그래서 오냐온천으로 불현듯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때 남편은 이런 말을 하죠. 왜 하필 이런 추운 때 여행을 가느냐? 남편한테 너희 내 새끼 나쁜 새끼 내 생각도 아니지 나쁜 놈아서 떠난 게 아니고 여보 나 여행 갈 거예요. 말리지 마요. 한 일주일 사라질 테니까 아니야 그냥 그 기한도 없어. 그냥 나갔다 올 테니까 그냥 알아서 밥 먹고 살고 있어봐요. 알아서 쭉 나가는 거지. 근데 남편은 유명하다 보다 뭐 그런 느낌으로 보내줍니다. 자, 그래서 떠났다가 도이지 사연을 듣게 되겠고요. 자, 지금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결정적 장면, 녹화가 그 아들의 그 죽음을 목도하는 장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중간쯤을 볼게요. 이런 어중간하고 차장님 중간쯤 이런 어중간하고 모호한 때에 그러니까 끝났긴 끝났는데 아직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닌 그런 상태. 지금 딱 지금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냐? 그 밖에서 마스크 쓰는 거, 그지? 분명히 마스크는 제한이 해제됐는데 마스크 벗고 마음껏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죠. 아직까지는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성질이 급한 남편은 야밤을 타서 집에 돌아왔었지. 서울이 이미 수복됐는데 서울이 수복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쨌든 지금 이 장면의 내용은 6.25 전쟁 상황을 그린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구나. 아니 수월이 이미 끝났는데 집까지 있게 버텨봤자 얼마나 버티겠어 하는 생각이었다는 거지. 텃밭엔 이미 김장배추를 간 뒤였지만 울타리엔 기름이 잘 흐르는 애호박이 한참 잘 열 찬바람 내기였다. 아침 이슬을 헤치며 뒤란으로 애호박을 따라 나갔던 시어머니가 벼랑간 찢어진 소리를 냅니다. 몰라요, 난 몰라요, 정말 몰라요. 소름이 쭉 끼치고 서늘해지는 처참한 비명이었다. 그녀도 뛰어나갔고 그녀의 남편까지도 엉겁결에 뛰어나갔다. 잠깐 아무도 분별력이 없었다. 저만치 뒷감 모퉁이에 폐잔병인 듯 싶은 지치고 남루한 인민군이 서너 명이서 일제히 총부리를 시어머니에 겨누고 있었다. 그들도 놀란 것 같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누굴 해치려고 나타났겠다기보다는 그냥 시어머니와 마주쳤거나 마주친 김에 옷이나 먹을 것을 달랄 작정이었던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걸기도 전에 그녀의 시어머니는 그녀 자리에 꼼짝도 하나 못하고 못 박힌 채 고기만 미친 듯이 저으며 몰라요를 딴 사람같이 드높고 대센소리로 되풀이했고 폐잔병의 한 사람의 눈에 살기가 번뜩이는가 하는 순간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됐다. 그녀의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동거라지고 그들도 어디론가 도망쳤다. 이런 일은 일순에 일어났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전쟁의 비극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이제 도리도리 할머니라는 명물 할머니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결정적인 장면 두 가지를 봤고요. 작품 전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보조자료에 앞부분이 실려있는 자료가 아마 99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요것도 좀 체크를 해주셔도 좋고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요것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 71페이지를 잠깐만 열어볼까요? 71페이지에 좀 그 뒷장면이 살짝 실려있어서 요것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지문 속에 대사업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했었어. 근데 우리 이 부분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어. 다 챕터만 읽을게요. 아주머니는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수다스럽지 않고 담담하고 고즈넉하게 했습니다. 고즈넉한 건 무슨 뜻이지? 뭔가 침착하게 가라앉아 있는 듯한 느낌, 그치? 뭔가 쓸쓸한 느낌들이 드는 걸 말하죠. 이제 고쳐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에요. 도와드리다니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임의로, 당신이라고 하는 건 시어머니,
임의로 못하시는 일이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삼시 잡수는 것이라도 정성껏 잡수게 해드리고 몸 편하게 보살펴드리고 뭐 그런 거죠. 대사업을 완수하시고 돌아가는 그날까지 그거야 못 해드리겠어요? 그럼 이때 아주머니가 말한 대사업의 의미는 노파의 도리지를 말하는 거지. 아들을 잃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을 대사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치매가 된 채 허구한 날 도리질이나 해다는 걸 대사업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의 농담에 웃으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대사업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그런 노파의 대사업을 도와주는 아주머니였이 대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럼 이때 아주머니에게 있어서의 대사업은 뭐야?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공감과, 그치? 이런 긍정적인 의미들을 말하는 것이겠지. 그래서 입을 다물어줬고, 아주머니의 태도가 조금도 농담 같지 않아서였다. 정말 대사업을 힘껏 보필하는 이의 사명감과 긍지로 아주머니 얼굴이 은은히 빛나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어쩌면 이 아주머니야말로 대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등골이 전연히 지나왔다. 자, 대놓고 대사업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문을 읽을 때 항상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떤 특정 단어가 중복적 의미로 쓰인다거나 어떤 대립점이 만들어진다거나 지문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잘 캐치해서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서울 가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사이드 얘기니까 조금만 해드릴까? 아주머니가 참고로 내가 왔을 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나치게 친절하게 해요. 그리고 오자마자 막 자지 깔아주고 막 세팅 다 해주고 혹시 밥도 배고프시지 않나? 제가 따뜻한 밥 좀 차려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아니 이 여자가 나한테 손님 간만에 온 손님이라고 좀 한몫 뽑아 먹으려고 하나? 그래도 밥이 얼마나 하겠어? 응? 그래 알았어 밥 줘요 하면서 그래서 밥을 같이 먹게 된 거거든. 아주머니의 과잉 친절 때문에 나는 불편했단 말이야. 자, 시작할 땐 불편한 마음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연민과 공감, 오케이? 바뀌어있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노파와 독바의 삶과 아주머니의 삶이 이해됐고 하나 더, 아주머니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과잉 친절했던 이유가 드러나거든. 아주머니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서울에 유학 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하숙집에서 한 일주일 동안 연락이 끊겨있는 상태야. 그래서 하숙집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준 거지. 당신네 아들이 지금 오랫동안 집에 안 들어와서 걱정돼서 한번 전화 드려봤다. 당신 아들이 무슨 뭐 나쁜 일하고 돌아다니고 맨날 집에 없는 친구면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성실한 친구가 너무 안 와서 혹시 아주머니가 직접 올라와서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떠냐고 연락이 오죠. 그래서 아주머니는 일종의 미신을 하나, 그래서 뭐라고 하지? 징크스를 하나 만든 거야. 뭐냐면 만약에 내가 오늘 서울 갈 건데 오늘 손님이 들어와서 그 손님의 돈으로 올라가면 내 아들은 무사하다. 근데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고 그 돈을 써서 서울로 올라가면 아들한테 위험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손님 오기 빈 거야. 오케이? 근데 마침 내가 온 거지. 그러니까 친절했던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다 밝혀지게 되는 것들이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마지막 줄 더 읽자. 이걸로 노장해 가지고 서울 갈 겁니다. 오늘요. 서울을요? 왜요? 하필이면 이 추운 날? 그리고 그 스토리가 이게 여기서 연결되는 거야. 나는 나중 이 추운 날 소리를이라는 얘기를 하고는 내가 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 남편이 놀라면서 나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내가 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문득 남편이 서럽도록 보고 싶어졌죠.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이 추운 날 왜 굳이? 라고 표현했더니 나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같은 마음이었구나. 동질감이잖아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렇게 해서 남편의 진심이 뭔지 느끼게 되면서 서울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설마 이거를 이 아주머니가 6.25의 사건을 갖췄을 때 남편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었다고 했었지? 그리고 우리가 읽었더니까 중량을 기준으로 전분부와 후부부는 이쪽은 상대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이야기 외화고요. 그지? 그리고 6.25 때 나들이 죽은 얘기를 한 건 과거의 이야기, 내화죠. 즉 작품이 내화와 외화로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액자식 구성이라고 한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야. 작품 속에 대놓고 말한 적은 없지만 이 정도까지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첫 번째 겨울나들이 작품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케이? 자 뒤쪽에 있는 문제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 풀고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영상 좀 끊고 이제 자 새 자료 가지고 다음 챕터 넘어갑시다.